그날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1년 만이었을까요? 제게는 세상 전부인 강아지들을 한 번이라도 봐줄까 싶어 내심 반가웠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품에 꼭 안고 있는 그 서류 가방이 내심 신경이 쓰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인데 공기도 좋고 프로그램도 정말 잘 되어 있대요. 네, 어머님 여기 계약서예요. 사인만 하시면. 이제 저희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님도 쉬실 때 되셨잖아요. 쉬라니. 그동안 나는 뭘 하느라 안 쉬었다는 건지. 제 마음은 그저 제가 짐짝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가 준비했던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아니, 이 집, 내가 팔았다. 너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이 집, 이제 나를 위해 쓰려고.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작고 소중한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후반의 김은희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유기견 임시보호소 노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제게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요. 버려진 작은 생명들을 거두어 돌보며 이 낡은 시골집에서 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저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이 두 팔과 두 다리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워냈고 그들이 꿈꾸던 모든 것을 지원했지요. 농사일과 시장에서 꽃을 파는 일 외에도 틈틈이 남의 집 일을 도맡으며 자식들의 학자금과 유학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면 제 삶도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의 헌신이 그들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기에 그들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로 여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 낡은 시골집은 자식들의 성장에 따라 그 존재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어릴 적 자식들에게는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였고 결혼 후에는 잠시 들렀다 가는 고향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언젠가 저에게 되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보상받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을 때 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연이가 함께였습니다. 둘은 아주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30대 후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반듯한 양복 차림에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그는 늘 바쁘다며 전화 한 통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도시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빠르게 성공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사에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며느리 수연이는 고급 의상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완벽하게 관리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부잣집 딸로 곱게 자란 그녀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과 가족의 평안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안아주는 대신 제 손에 서류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얀 종이에는 요양원 입소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제가 그들의 삶에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미안함 대신 이를 해결했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 준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네, 어머님 저희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편히 쉬실 때도 되셨잖아요. 그때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70여 년의 세월 동안 쉼없이 달려온 이유는 그들의 입에서 이제 그만 쉬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허름한 시골집에서 유기견들을 돌보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쓸모없는 일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했고 저를 보며 눈을 반짝이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여전히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유기견들을 돌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냄새나는 강아지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가꾸는 정원이나 제가 직접 만든 작은 강아지 집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부모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사실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시선에 저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제 진심을 모두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과거가 펼쳐졌어요. 젊은 시절에 저는 참 강인한 여자였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두 자식을 홀로 키워냈어요. 새벽부터 밭을 일구고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들을 도시로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하여 성공이라 불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저는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죠. 자식들은 저를 자랑스러운 어머니라 칭송하며 명절마다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때만큼은 텅 빈 집이 북적였고 제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식들의 방문은 뜸해졌고 전화 통화는 점차 형식적인 안부 확인에 그쳤답니다. 어느 날 아들 준서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바빠서 못 내려가 대신 용돈 보냈어요. 그들의 말이 마치 우리가 널 버린 건 아니니 넌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자식들이 두고 간 물건들을 쓸어보며 그들의 흔적을 더듬었죠. 낡은 시골집은 더 이상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저만이 홀로 지키는 외로운 요새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저를 버리지 않기 위한 투쟁이라고 믿었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제 유일한 안식처는 마을에 버려진 강아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거나 차에 치여 다친 아이들을 보면 저는 외면할 수 없었지요. 따뜻한 밥을 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들을 보살폈어요. 이 아이들이 저처럼 가족에게서 멀어진 존재들이라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집 앞을 지나던 한 아이, 바로 민재를 만났습니다. 당시 10살 남짓했던 민재는 어머니가 유기견을 피하려 하자 주저없이 강아지를 안아 올렸어요. 그 강아지가 바로 복슬이었답니다. 저는 그 순수한 마음에 이끌려 민재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고 민재는 그 후 제 집에 자주 들렀어요. 그는 복슬이를 정성껏 보살펴주며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죠. 민재는 제가 가족에게 소외받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저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다가와 주었답니다. 어느 해 여름 손주들이 방학을 맞아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들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손주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나요. 저 강아지들이 없으면 집이 더 깨끗할 텐데요. 손주들은 강아지 냄새가 난다고 투정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며느리 수연이가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갈 거야. 그리고 제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애들이 강아지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요. 강아지들은 좀 치워주세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을 위해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은 척했습니다. 제 낡은 시골집은 이제 가족에게조차 쓸모없는 존재에 대한 은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희생과 헌신이 가족에게 냄새나는 짐으로 인식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손주들이 떠난 뒤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연이의 마지막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 갈게요. 강아지 냄새는 꼭 좀 빼주세요. 냄새라는 말이 제 귓가를 계속 맴돌았어요. 그들은 제가 돌보는 강아지들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치워야 할 냄새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허리를 움켜쥐고 쓰러진 저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민재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많이 놀랐고 망설이지 않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볼 때 저는 수십 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아픈 몸을 돌보느라 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와 보니 그 모든 희생이 부질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 허리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꽤 심각한 상태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 테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돼요. 저는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아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단다. 수술이요. 병원비는 얼마나 드는 건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픔보다 제 건강보다 그가 먼저 걱정한 것은 병원비와 집안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요. 저는 목이 메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들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는데 가장 무서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 저는 옆 병실의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아들 내외와 손주들까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그녀를 지켜주고 밤새도록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그녀가 마취에서 깨어나자 온 가족이 달려와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라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텅 빈 병실에 홀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고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어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연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걱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은 저를 걱정하는 대신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지요? 저희가 바빠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저녁 식사도 챙겨야 하고.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고 온 제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아서 몸이 아픈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일상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그들에게 저는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준서와 수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어색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저의 마음을 알아준 건 아닐까?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저희도 너무 당황해서 말이 좀 서툴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아들 준서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어머니가 늘 좋아하시는 강아지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 땅을 이용해 고급 강아지 호텔과 유기견 보호소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정원과 강아지들이 있는 공간을 체계적으로 확장하여 도시의 부유층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수익으로 유기견 보호소까지 운영하자는 그럴싸한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꿈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한 좋은 보호소를 만드는 거요. 저희가 자금과 운영을 맡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인 강아지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먼저 저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하자고 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제안에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그때 저는 며느리 수연이의 표정에서 찰나의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들의 제안이 저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게 건네는 계약서를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공동 사업이라면서 제 지분은 명시되지 않았고 제 역할은 자문으로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는 좀 이상하구나. 자문은 무슨 말이니? 내가 주인인데. 어머니, 사업은 복잡합니다. 저희가 운영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해서요. 어머니는 저희의 정신적 지주로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의 꿈을 함께 이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사업의 성공과 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 꿈을 향해 반짝이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수익만을 향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진심을 알기 위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용하려 한다면 저도 그들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대신 내 강아지들은 모두 이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한단다. 그들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지만 그들은 이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저의 꿈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저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들의 미소를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고 제 보물들을 지켜내겠다고. 그래서 저는 몰래 그들의 계획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연이가 가지고 온 서류들을 밤늦게 몰래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잠든 후 저는 작은 손전등을 들고 숨겨놓았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제게 보여준 서류 외에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류에는 이 땅에 지어질 고급 강아지 호텔의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시설과 최고급 자재들로 가득한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아주 작고 허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관리인 숙소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동물 보호 공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제가 지내는 공간보다 훨씬 작고 강아지들이 지내기에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수익성 동물 처리 방안이라는 소름 끼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동물 보호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익성이 없는 제 강아지들을 몰래 처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제 사랑하는 아이들까지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계획에 노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바로 저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낡은 집이요. 강아지들이 많은 집입니다.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집이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정말 잘 되었네요. 한눈에 봐도 정성이 느껴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삶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 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그들에게 이별을 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제 집입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빨리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집을 보러 와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행복했나? 아니, 그저 버려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뿐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저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 집을 팔아 얻은 돈으로 제 아이들과 함께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계약금을 받은 날,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욕심에 맞춰 저를 희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강아지들과 함께 떠날 준비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재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의 도움을 받으며 제 삶의 마지막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짐이 얼마 없어요. 작은 트럭 한 대면 될 겁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제 물건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살았기에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 곳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꽃을 심고 강아지들과 뛰어놀던 마당,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거실.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연이가 도착하기 직전 저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거실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보며 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연이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병원에서 돌아온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텅 빈 거실과 한쪽에 쌓여있는 짐 박스들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 박스들은 뭐예요? 벌써 이사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당황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미 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을 쌌단다. 제 말에 그들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들 준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준서와 수연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를 향한 걱정이나 안쓰러움 대신 오직 당황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동의 없이 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더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그들에게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그저 물려받을 유산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외로움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가 겪었던 고통을 느껴볼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히 그들의 동의 없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제가 그들에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기적인 태도에 질렸습니다. 너희는 이제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고, 그리고 내 강아지들까지 몰래 처리하려고 한 건 또 뭐고. 그 순간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을 지켜온 제 집을, 저의 모든 것을, 그리고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강아지들까지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아들 준서는 갑자기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저는 그의 말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이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집 판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저의 재산을 탐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테니 걱정 말거라. 며느리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기적이세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나는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보련다. 70여 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갈 거란다. 제 말이 끝나자 그들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떠날 거란다. 그렇게 알고 너희도 이제 알아서 하렴.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아침 7시에 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제 물건은 옛날 가구 몇 개와 박스 대여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놀란 듯이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작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살았기에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직원이 머쓱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들 부부가 어색하게 오더니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그래.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들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아지들을 꼭 끌어안고 차에 탔습니다. 낡은 시골집을 판 돈은 제게 자유와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작은 땅을 샀고 제 손으로 직접 새로운 유기견 보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돌덩이 하나하나,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을 때마다 저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기분이었지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제 곁에는 민재가 있었어요. 이제는 어엿한 수의사가 된 민재는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늘 웃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 혼자 병원에 가야 했던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보며 깨달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새로운 보호소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이름 없는 강아지들에게 모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보리, 코코, 초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외로움이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고, 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존재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준서와 며느리 수연이가 찾아왔어요.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의 새로운 삶을 찾은 뒤였습니다. 너희도 이제 너희의 삶을 살렴.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나의 삶을 살고 싶구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70여 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은희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쁜 날도 있고 서러운 날도 있고, 그래도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힘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예쁜 강아지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그 힘이 되어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 가장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